역사 속의 사랑, 중국의 체녀 및 창기제도와 환관, 그리고 황제의 애첩들. 중국 창기제도의 발달. 왕선호의 중국 창기사에 의하면 중국의 정식으로 창기제도가 확립된 것은 BC 685년 주나라 장왕 19년이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창기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음란 행위를 감소시키고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당시의 창기는 기원, 열어라 불리고 창부들은 관기였습니다. 이후 창기제도는 춘추 전국시대 한대 당대로 이어져 당 명대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당 현종의 개원 연간 이후에는 장안과 낙양의 금원 안에 내교방을 설치해 기생들을 양성했습니다. 성악, 기악, 무용, 자배를 가르치는 한편 귀하원에서는 성애수를 가르쳤는데, 이 기생들은 주안상에서 시중들면서 가무를 전문으로 했으며 잠자리에도 동석해 손님의 무료함을 달래주었습니다. 창기에는 관기와 영기, 가기가 있었는데, 관기는 주, 군 등에서 활동하며 지방장관 절도사의 공적 사적 주연에 시중들고, 밤에는 손님을 모시는 창기였습니다. 영기는 군영대에서 종사하는 창기로 장관이 전속을 갈 때 점 찍힌 창기가 있으면 함께 임지로 동행했습니다. 가기는 종실의 왕족, 귀족, 부호의 집에 종사하는 창기였는데, 그녀들은 노비도 첩도 아니었으며 그 저택에 잔치가 있는 방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가무를 하는 가기였습니다. 종실 왕가에서는 가기 수십 명을 소유해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는데, 이원의 낙양 저택에는 화려한 기녀 1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어 당대 제일로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백낙천도 반소 소만이라는 아름다운 가기를 데리고 있었다고 세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창은 낙양에서는 핑캉리라는 유곽에 모여 기거하며 매춘을 했는데, 일본 교토의 시마와라, 에도의 요시와라 유곽은 당나라의 핑캉리를 모방한 것입니다. 명나라 때에는 금능의 유곽이 있었는데 판교라 불렀고, 그 화려함과 번창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소중한 풍류로 넘쳤고 화방이 운하를 왕래하며 탐닉을 했습니다. 창부들은 모두 노래, 무용에 능숙했으며 단순히 몸만 파는 것이 아닌 일본의 요시와라, 유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애첩들. 한나라 시절의 관리인 유향이 저술한 열려전에는 하은주 3대 왕조의 후궁 애첩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 고대 이집트 수메르 등의 후궁 제도와 좋은 대비가 됩니다. 주나라 시대에는 이미 주례가 성립되어 천자는 황비 1명, 부인 3명, 구빈 3명, 세부 27명, 여 81명, 비 21명을 소유하는 것으로 후궁 제도가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열려전에 의하면 홍수를 다스린 공으로 우가 시조가 되어 건립한 하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폭군 걸왕은 비의 마리라는 잔악무도한 애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걸왕은 밤낮으로 마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음란한 대화를 나누며 주지육림에 빠지고 옥으로 침대를 만들어 교접에 환희를 탐해 재물과 곡물을 탕진하고도 모자랐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 걸왕을 멸한 탕왕이 세운 은왕조 말기의 주왕에게는 달기라는 애첩이 있었는데, 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악녀의 대명사로 유명합니다. 달기는 술을 흘려보내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걸어 숲을 만들었으며 사람들을 발가벗겨 온갖 추잡한 짓을 하면서 긴 밤을 보내는 향연을 매일 밤 열었습니다. 또 포름법을 만들어 동판에 기름칠을 하고 열을 가해 죄인들로 하여금 그 위를 걷게 하고 타오르는 석탄 불덤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양을 부려 귀여움을 받는 첩들을 경성이라 불렀는데, 그녀의 애교, 사치, 교만 등으로 나라가 파산한다는 의미로 유구한 중국 역사에서 이런 여자로 인한 화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전한 원제 시대인 BC 1세기에는 후궁에 수천 명에 달하는 패첩이 포진하고 있었으며 왕족과 귀족들도 수백 명의 처첩을 소유하고 있었고, 일반 관리들도 첩을 수십 명이나 거느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현종시대에 이르자 주례제를 채택해 양귀비를 포함하여 첩이 모두 122명이었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장안과 낙양의 후궁에는 애첩이 4만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아름다운 체녀들. 새하얀 목줄기의 피부는 떡처럼 매끄럽고 손을 자극하는 털은 하나도 나 있지 않다. 허리를 안으면 이것이 바로 나노공양인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소설 금병매의 묘사로 세계 제1의 미녀는 중국의 소주 여자라고 호색가들은 입을 맞춰 얘기하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호색의 상을 가진 여자를 체녀라 칭했습니다. 이상적인 미녀의 호칭인 것인데, 옥방 비결에서는 여성의 이상미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체는 적당한 키와 몸매, 성격은 그윽하고 신중하며 정열적이어야 한다. 용모는
검은 머리에 가는 눈, 풍요로운 느낌의 귀와 입, 코는 약간 높은 편이고 부드러운 살결, 하얗고 투명한 피부, 반들반들 빛나는 살색, 단아한 몸놀림, 사지관절은 풍부한 지방으로 덮여 골격은 크고 풍만해야 한다. 살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하며 목소리는 조화롭고 낮아야 한다. 음부는 탄력성이 있어야 하며 기름처럼 매끄럽고 풍만해야 한다. 또 음모가 없어야 하며 만약 있다면 가늘고 명주처럼 부드러워야 하고 질액은 풍부해야 한다. 또 오도인의 성사에는 체녀의 여음상을 용주 비룡 원숭이 독수리 발톱 우렁큰대야 죽통 춘수 새 갈매기 부리 굴 굿불 구불한 길에 1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용주는 1000명 중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한 명기로 두 마리의 용이 구슬을 서로 맞대고 있는 모양의 꽃봉오리상이며 비룡도 마찬가지로 약동하는 주름의 소유자로 웃으면 보조개가 생기는 여자에게 많다고 합니다. 우렁은 속칭 헛바오라는 상인데 연잎이 흡사 연꽃을 감싸는 듯한 명기 중에 하나라고 전해지며 큰 대야는 큰 음부상, 죽통은 수축력이 없는 음부를 의미합니다. 또 체녀는 정사를 할 때 몸 전체에 땀을 배출하며 남자가 기교를 부리지 않고 정력을 소비하게 하지 않는, 즉 남자의 건강을 생하게 해주는 여자라야 합니다. 그늘 속의 하인, 중국의 환관들. 회색의 파우치에 검은 바지를 입고 하녀처럼 허리를 굽힌 채 종종 걸음으로 걷는 남자로 목소리는 여자보다 가늘고 외끄러우며 피부에는 윤기가 흐르고 끊임없이 손을 사타구니에 갖다 댄 채 눈을 내리깔며 사람을 본다. 중국의 환관인데 고대 오리엔트에서는 BC 천년경에 활약했는데 중국에는 은나라 무정 황제 시대에 이미 환관이 존재했다고 각골 문자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빈곤한 가정에서 미소년으로 태어나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자진하여 환관을 지원했는데 환관이 되어 본래로 들어가면 진사가 되고 후궁의 장관까지도 승진했습니다. 고대 왕조 시대에는 그 수가 1만 명을 넘었으며 17세기 명조 궁중에는 10만 명을 헤아렸는데 환관도 전족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낳은 사치동물이었습니다. 고아는 남끈 뿌리부터 남김없이 완전히 절제했고 성인 전후 연령이 많았는데 한방의학이 발달해 있어 아랍에서는 10명 중 6, 7명이 사망한 반면 수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환관 지망자는 수술실인 창치를 방문해 수술 대금으로 여선양을 지불하는데 돈이 없으면 환관이 되어 이권했을 때 지불을 합니다. 거세 수술은 2명의 집도인에 의해 시술되는데 먼저 손, 발 그리고 몸을 수술대 위에 단단히 묶어 다리를 벌려 고정시키고 남끈 뿌리 부분을 뜨거운 후추물로 3번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남 모양의 예리한 칼로 일순간 도려내는데 도려낸 후 백납침 또는 나무못으로 요도구를 틀어막고 냉수를 적신 종이로 환부를 감쌉니다. 그리고 2명의 집도인에게 의지해 2~3시간 정도 방 안을 걸어 다닌 후 옆으로 누울 수가 있게 되며 3일간 방치되는데 그동안에는 물 한 방울도 마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고통과 갈증으로 지옥이 따로 없었는데 3일 후 요도구에 봉했던 종이와 말뚝을 제거하면 유가 분수처럼 쏟아져 수술이 성공하고 환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이꼴을 하는데 처음에는 배녀의 괄약근이 없어 소변 조절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밤의 정사 파트너는 녹두패로 정해진다. 중국 황제의 후궁은 당나라 때는 육궁이라 했는데 규방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환관을 경사방이라 칭했으며 그 우두머리는 경사방 태감이었습니다. 태감은 황제와 황후, 황비, 애첩의 성생활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황제라 하더라도 황후의 규방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어 미리 태감에게 방문을 예고해야 했습니다. 태감은 황제가 황후와 잠자리에 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황제 출생 때 증명할 근거 자료로 하며 황비 이하의 애첩을 방문할 때에도 같은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당나라 시절 황제의 애첩은 120명이었는데 아무리 정력이 왕성한 황제도 균등하게 총애를 베풀 수는 없어 생각해 낸 것이 녹두패에 의한 제비뽑기 같은 지명이었습니다. 일본 미타무라 다이스케의 황관에 의하면 황제가 식사를 마치면 태감이 큰 은쟁반에 황제가 평상시 마음에 들어하는 애첩들의 이름이 적힌 녹색의 이름패를 담아 바칩니다. 황제는 여러 이름패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뒤집어 놓는데 그 이름의 주인공이 그날 밤 황제의 파트너가 되는 것으로 시간이 되면 애첩은 발가벗은 채 우모 담요에 둘둘 말려 태감에 업혀 황제 침실로 옮겨집니다. 태감은 침실 밖에서 성교가 완료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정의 시간이 되면 스스로 오러라고 외치며 시간을 알리고 다시 애첩을 업어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황제에게 아이를 낳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 필요 없다는 대답이 나올 경우에는 세척해버리고 반대로 황제가 황자를 원하면 기록을 하고 후일의 증거로 남깁니다.
당 현종 시대에는 후궁의 귀하원이라 칭하는 성애기술 교습소가 있었는데 양귀비는 그 교습소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했다고 한간에 전해집니다. 이들 다수의 애첩 중에는 단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늙어 죽어간 가련한 애첩도 적지 않았는데 백거의 상향의 백발인 이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종 말기 처음 선택받아 입궐했을 때 나이 16세, 지금은 60세가 되었다. 일생 끝내 공방을 향해 잠잘 뿐이다. 애첩들에 있어서 황제와의 하룻밤은 갬블러의 주사위와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중국의 체녀 및 창기제도와 황관, 그리고 황제의 애첩들 이야기였습니다.